부원장입니다. 예, 저녁 시간에 이렇게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영재교육원 전략설명회인데요.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김영균 부원장님께서 수학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전을 대비하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제가 교육청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영전을 맡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잠깐 시간을 내서 남자 선생님은, 권준호 선생님은 지금 수업 중이라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미사 선생님, 수학 선생님하고 조은실 과학 선생님께서 잠깐 인사드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MSG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께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선생님, 영재원에 꼭 가야 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 고대를 가야 할까요? 교대를 가야 할까요?를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게 어머님께서 아직 영재원에 대한 확신과 동기부여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머님이나 친구들이 한번 손잡고 GED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영재원이 있고 어떤 과정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방향을 조금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수업에서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과학 강사 조은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재특강 관련해서 친구들이랑 계속 수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과학 실험, 그다음에 이제 중등 중학교 이제 내신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선이 그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뭐 이제 학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이랑 관련된 독서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출발선에 맞게끔 그 이제 맞춰서 영재특강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들을 조금 더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제 조금 덜 울리죠? 아까 좀 울려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아마 또 아이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김영균 부원장님 모시고서 영재교육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쁘신 김영균 부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MSG 영재교육에서 수업 담당하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울려서. 뒤에 괜찮으신가요? 네네. 오늘 제가 조금 드릴 정보는 저희가 예년 때보다는 조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금 앞서서 한번 지금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보통 8월 말, 9월 초 이제 요강이 지금 발표되기 좀 직전에 어머님들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면 본격적으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조금 앞서서 수업도 조금 앞서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MSG 영재교육이 이제 대치동에 이제 한 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MSG 영재교육하면 진짜 말 그대로 영재교육원 이미지가 좀 강한 학원이에요. 그만큼 그 성과도 좋고 아이들 합격률도 좋고 진행하는 친구들 이제 와서 저희 거쳐가는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어머니 전원 버튼 모양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제가 한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원 버튼 모양을 보시면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항상 이제 대기 전력이 있는 상태. 코드를 뽑아야지만 전력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끄면 동시에 그냥 전력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MSG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가 항상 대기 전력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육청 관련된 것도 그 다음에 대학부설 교대 그리고 연세대, 서울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그냥 어머님들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이거 영화관에서 보거든요. 지금 제 친구 중에 되게 연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데이트 되게 잘하는. 저도 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좌석표 두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렇게 구입하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앞좌석? 이거 왜 좌석을 앞좌석을 구입을 할까요? 이게 단 이 조건은요. 정말 인기 있어야 되고 모든 완전 풀 매진되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겨울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앞좌석을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이성 친구의 바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비워둔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긴 왜 비워둘까요? 비워두는 게 아니라 구입합니다. 표를. 2명의 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3명의 표를 구입합니다. 이거는 겨울이죠. 패딩 겉옷. 둘 곳을 이렇게 센스 있게 한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고객의 니즈랑 원츠. 이걸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영재교육원에 대비를 하는 이유. 어머님들의 원치는 당연히 합격이시겠죠. 근데 저희의 니즈는 아이들의 학습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어머니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알라딘? 보셨나요? 혹시 어머님들은 기생충 보시나요? 그죠? 지금 저 보여드리는 그림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영재교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어머님들이 추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아직 개봉 안 해도 올해 여름에 개봉하거든요. 라이언킹. 여기 그림 보셨죠? 그리고 이거 어머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 백은 아시죠? 이 3가지가 지금 영재교육의 흐름과 되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상이 안 되시나요? 네,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제가 대치동에서 영재교육원을 한 10년 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아이들 대비를 시켰을 때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이 속속들이 계속 이제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최근 3개년 문제도 다 보여드릴 텐데요.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정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리발벌돼서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그 학문 적성 검사랑 영재성 검사라는 걸로 정말 교대 쪽도 되게 유명했었고 문제 유형이, 근데 그게 조금씩 계속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지금 저희가 이런 입시 요강이나 이런 게 9월 정도에 많이 나오고 발표를 하거든요. 8월 말에서. 근데 저희 어머님 혹시 밴드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시즌이 되면요, 그 밴드에 가서 뭐 영재, MSG만 쳐도 저희 그 밴드가 뜨거든요. 언제든지 어머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시즌이 되면 8월에서 9월은 거의 군 단위로 매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 되게 빠르게 발표가 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저희 밴드예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이제 곧 발표를 좀 있으면 조만간 하는데, 그래도 대학고설이 더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수시로 색을 알림이 뜨시면 한번 저희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 모집 요강은 이따가 그 김민정 과학부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교육청 영재교육이나 아니면은 모든 교육원들이 어떤 걸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요, 수학 선행을 평가를 교육청에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육청 영재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수학적 선행이 조금 필요는 하다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려요. 그거는 아이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 지식이 많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들의 수학 선행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 선입견이 조금 있으신데, 이거는 영재 교육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언어 유창성이랑 창의력, 독창성, 민감, 정교성, 신속 정확성. 어머니들
그 신속정확성 이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별로 심상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 교육청에서요.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 시험 보는 아이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방진 그 응용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청 당락이 됐었거든요.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푼 학생은 합격을 했고 그 문제를 못 푼 학생은 떨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 정확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뭘 평가하는지 뭐 민감 정교성이 뭘 평가하는 건지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요. 아이들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이랑 의지, 그리고 과제 집착력. 교육청은 정말 순수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서 문제를 결국엔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최대한 많이 쓰세요. 최대한 많이 분할해 보세요.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의지가 있는 친구가 한 줄이라도 더 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님 그 민감 정교성이라는 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매번 영재원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어머님께 반복 학습을 드리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어머님 보신 어머님도 계실 텐데 아이들이 첫 번째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이 수에 대한 엘리베이터 버튼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이 파란 글씨 없이 그냥 일씩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씩 커진다라고 하면 이 방향이 없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방향을 써주고 아이들 규칙을 찾는다면 또 이제 이걸 얘기하면 두 번째로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편이 아래로 갈수록 일씩 작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두 개 다 같은 답안이라서 다른 답안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버튼이 80 크다라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 버튼이 왼쪽보다 90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민감 정교성이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연산만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 버튼이 항상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저는 짝수와 홀수 개념을 알고 있다. 이거를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수업 시간 이런 거 하면 아이들 되게 놀라거든요. 오른쪽 버튼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왼쪽 버튼의 수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수학적 지식을 고등수학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조금씩 훈련을 계속 시켜주셔야 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신속 정확성이라는 건 이런 것들 분할 문제들은요. 최대한 많이 분할하세요. 4등분 하세요. 뭐 8등분 하세요. 9등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분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4등분 해라 그러면 아이들 딱 단번에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합니다. 어머님들도 아마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좀 다른 거 해봐 이러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야 직선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어머님들 영재교육 할 때마다 맨날 보여드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훈련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를 조금 이것도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근데 진짜 경험 자기가 정말 어떻게든 좀 독특하게 해보겠다라는 그리고 요거 어머님이 한번 보시면 창의 독창성이라는 건 뭐 과학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고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학적인 창의 독창성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였냐면요. 왕이 사각형의 정원 안에 정팔각형의 호수를 만들고 그 주위에 8개의 사각형 모양의 잔디밭과 8개의 삼각형 꽃밭으로 둘러싸게 만들려고 한다. 이 정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아이들, 어머님 되게 막 잘 할 것 같죠. 아이들 거의 100에 90은 이렇게 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쉽게,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주어진 대로 팔각형이 있고 여기 맞춰줘요. 근데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한번 기하학적인 창의 독창성 한번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모양이 있지 않을까? 그 조건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찾아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찾아내요. 근데 이런 건 모든 아이들이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수업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그리고 또 수학적인 창의 독창성을 또 보여드리자면 교육청이든 교대든 대학부설이든 영재교원에서는 그냥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포포즈나 마망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포포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고학년 애들에게 돼요. 왜냐하면 고학년 친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배운 5학년, 6학년 친구들의 수준을 가진 아이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보기에서 2개 이상의 수를 이용해서 결과가 10이 되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라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이들 몇 개로 만들 것 같나요? 이렇게 만들어요. 2개. 2개 이상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주고 좀 더 발전해서 한번 해보자. 소수도 써보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창의 독창성이 포함된 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수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아이들과 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네, 조금은 다르죠.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요 10가지 부분은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최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처음 어릴 때부터 한 10년간 교육청 영재교육 수학식 부분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했던 건데요. 지금 그래도 어머님들 제일 궁금한 최근 경향이잖아요. 최근 경향에서 이제 제가 굳이 뽑아드리자면 이 규칙 찾는 거 있죠? 수열이나 암호. 그 다음에 포포즈 마방진 같은 문제는 반드시 계속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문제가 다 한동안 안 나왔다가요. 올해 또, 그러니까 작년 2019학년도에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해서 나오고,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나올 때 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면 정말 계속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은 다 두루두루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려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건데 우선 2016년도 거는 그냥 옛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매번 한글 그 선대칭 도형으로 해서 대칭형을 찾는 문제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올해도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한 3년 이상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문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원래 도형 분할 문제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나오는 바람에 다시 재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많이 없어졌어요. 스토리텔링이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 골라가지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진을 연결해서 스토리 백글자인으로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유형들이 사라지고 반면에 문제 속에 그냥 뭐 동화 얘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 스토리텔링이 그냥 문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 글을 쓰라는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문제는 수학 쪽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서술형은 과학 쪽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6년도 문제인데요. 얘도 보면 어떤 그냥 규칙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 문제는요 항상 2문제에서 3문제가 한 메인 문제가 있으면요 2문제에서 3문제가 딸려 나오고 뒤로 갈수록 문제가 점차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5학년, 6학년 친구들 마방진 스타일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2016학년 벌써 3년 전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5학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변형이 돼서 이번에 이제 3학년, 4학년 친구들한테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17학년도 교육청 문제인데요. 이 헨젤과 그레텔 동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 문제가 그냥 문제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수열, 그러니까 암호예요. 암호, 규칙성을 찾는 문제. 그리고 근데 언니 이런 거는요 시중에 벌써 교재에 기출문제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보기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런 거 화성의 시간 문제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시차나 이런 고장난 시계 아니면은 뭐 시계가 10위까지 있는 게 아니라 10까지 있는 시계가 있는 경우 이런 시계 시차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2018학년도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푸포즈의 응용 문제예요. 전등이 다 불이 들어오고,
이게 불이 꺼지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 없어지면 58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 2개 꺼지면 위에 2개를 성립하게 만드는 거, 3개 꺼졌을 때 성립하게, 4개 꺼졌을 때 성립하게. 이거 시간 충분히 주면 아이들이 다 풀어내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 정확성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미적분을 해야지만 고등학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교육청은요 본인 학년에 맞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2019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머님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답도 52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답을 복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골라 몇 개인지 고르라는 거는 아이가 잘 풀었다. 여기서 크고작을 찾을 수 있는 크고작을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작년 문제였어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락을 결정했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 하려고 제가 아무도 수를 안 썼지만 실제로 이게 드문드문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의 합이 같도록 넣어봐라.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얘들은요. 왜냐? 시간은 계속 쫓기고 있고 자기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고. 근데 실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넣어봤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푼 친구들은 합격을 했다고 어머니들 믿고 계세요. 이게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수학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의 이제 문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가 있으면 소문항이 두세 문항이 붙어서 10문제 내외에 항상 교육청 영재원이든 교대나 어디든 영재교육 문제는 20문제, 30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10문제 안팎으로 중간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창의형은 지금 수학에서는 조금 거의 사라지고 요거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평가 문항이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필즈 수학이나 1031 시리즈, 디딤돌 3% 과정 이런 것들에서 보던 문제들이 좀 평가 문항에서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런 문항들이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유행했던 그 영재성 모음사랑 학문 적성 모음사 문제 유형들이 점차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육청은 진행이 되고요. 이제 고려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3월에 교육청 고려대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어머님도 다녀오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이거는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2020학년도에는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을 그냥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선발을 미리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천대 영재교육원처럼 미리 어떤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된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대도 올해부터 그렇게 돼서 지금 아마 1단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단계, 상반기는 이제 1단계 정원의 60%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요. 거기서 선발된 친구들은 2단계까지 그냥 무조건 가야지만 선발이 최종되는 거고요. 거기서 1단계 선발에서 탈락했던 친구들도 2단계 다시 두 번째 2차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8월 말에 이제 또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려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그 약간 트렌드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어머님들 고려대 영재교육원이랑 교대 영재교육원을 되게 고민하셨거든요. 근데 둘 다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둘 다 교육청까지 다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셨었어요. 근데 좀 멀다. 집에서 여기서 다니기엔 좀 너무 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수업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 놀고 온다라는 또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고려대가 조금 평가 전환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설명회 갔을 때는 교수님이 정말 조금 교육관이 조금 뚜렷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는 니네는 선발을 하라고 했더니 왜 교육을 시키고 있냐라고 할 정도로 1년 동안 커리를 조금 준비를 이제 교수님들이 하셔서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주기례씩 계속 수업을 보면서 산출분이나 결과물을 과제를 미션을 계속 올려야 되는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한번 이걸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진행을 하셔서 어머니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겠다 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4학년, 초등학교 현재 4학년과 5학년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 일정이 4월부터 11월 달인데 여기 보시면 1단계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제 다음 달까지 끝나거든요. 1단계는 이미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건 이제 2단계 8월 중순부터 하실 수 있는데 8월 초에 60%의 정원의 60%를 이미 뽑습니다. 이 교육 결과를 보고 그리고 2단계 때 하는데 이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의성 발달 및 기초융합영어 지식과 기술의 이해잖아요. 2단계를 보시면 산출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제가 설명회 갔을 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주어지는 대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 따라하는 친구들을 1단계부터 도전하는 게 되게 좋고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좀 창의적인 친구들은 2단계 때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친구들은 지금 계속 주 1회씩 수업을 받고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산출물 중심 교육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딱 그 메인 화면, 이게 고려대도 그게 있어요. 그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메인 화면에 이게 딱 걸려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여기가 4, 5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이제 융합과 정보 표현에서 소리, 뭐 색에 대한 탐구, 감정에 대한 탐구 이것만 보면 이거 너무 과학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옆에 놀이와 연결을 하고 행복 지수 얘기가 나오고 막 곤충의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약간 융합형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끝에 보면 이거 맞다 수학도 하지 수학적 수치로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야 이거 되게 추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리면 이거 근데 어머님 밴드에 저희 밴드 다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안 찍으셔도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제가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단계라 지금 이거 하셔도 어머님들 별 그냥 참고만 이제 내년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활동명 감정에 대한 만약 주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감정 아이콘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우선 쫙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정을 무게로 표현을 시키다고 합니다. 수치로. 되게 추상적이죠? 이거 다 어머님들이 하시고 계실걸요. 아마 1단계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감정을 1에서 9kg의 무게로 표현하여라 해가지고 그 이유까지 이런 것들을 쓰는 미션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이거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어머님, 특히 대치동 어머님들은 너무 바쁘시고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머님이 대신 하시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2차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런 어머님도 지금 되게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창의성 발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숲에서부터 나무, 디테일하게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재질로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다 그 코딩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머니들 그냥 보시라고 쭉쭉쭉 넘길게요. 소리 생성 이런 화면이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자기네들이 조사한 그 데이터,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다 수치들을 다 본인들이 뭐 옮겨서 뒤에서 복사하기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연습을 하고 음기 같은 경우도 주파수로 이렇게 이게 다 아이들이 다 선생님들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게 이제 2단계거든요. 산출물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주제 탐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거기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되게 막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해결 방법 구현하고 해결 방법 공유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요. 아이들이 컴퓨터로 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끼리도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들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청하는 그 기록까지 다 되어 있대요. 다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뽑았냐면 어머님들이 되게 그때 설명회에서 되게 궁금해하셨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평일에 이거를 수업을 들을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그쪽 설명회에서는
아이들 어머님 지금 신청을 하면 어머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미리 해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본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본방송을 못 본 친구들은 그럼 지원을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돌아왔던 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다 기록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른들이 봐서 대신 봐서 그것도 다시 작업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근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머님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한 7, 8개월 동안 어머님들이 하신다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금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조금 무리수를 두는 마음도 조금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 2단계에서 관심 주제 선정해서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아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을 하고 산출물을 내는 이런 작업을 2단계 이제 아이들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산출물 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뭐 앱을 개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시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느냐 할 때 이게 학습 생태계라고 저한테 표현을 그 설명에서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거를 공유 및 확산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남들이 해놓은 것도 다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 그래서 많은 클릭 횟수와 아이들이 별을 주는 거예요. 별점을. 잘했다. 얘 자료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교수님한테. 아이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서로 할 수 있느냐. 서로 경쟁 관계인데.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짜다. 훨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열람한 만큼 그만큼 좋은 자료인 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게 되게 참신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8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6월에서 7월에 아마 2차 설명을 하실 거예요. 설명회를 군대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고 사전 신청 사이트에도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뭐 말씀들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지식과 아이디어를 같이 교환하는 작업을 통해서 창의적 산출물을 내겠다는 그때 방안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 수업 요일은 그때 8시에서 9시 정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건 2단계라서 2단계에 하시는 어머님들도 저희 학원에서도 도움이 들 수 있을까를 지금 판단을 하고 요거에 관련된 거를 조금 도와드릴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고대 2단계인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거 방송화면이에요. 여기 방송화면 보시면 이분이 와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본방송을 보면 그때그때 모르는 거에 질문을 실시간으로 본방송을 보면 실시간으로 대답을 여기서 채팅을 통해서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재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그냥 한 1일에서 2일 뒤에 그냥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평점이랑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는데요. 이렇게 언제 로그인을 했고 방송을 받고 그래서 어떤 점수 사용자 상대가 이거를 얼마나 몇 시에 열람을 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려대 말고 교대가 오늘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60% 정원의 60%를 1차 선발이 되면 남은 40%는 2차 선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4학년, 5학년 친구들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되느냐면 8월 초에 발표가 나고 8월 중순부터 다시 3개월간 또 이제 3, 4개월간 또 교육이 들어가고 그래서 11월 말에 발표를 해요. 보통 교대나 대학부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마무리가 됩니다. 면접까지. 근데 한 1, 2주 정도 늦게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옛날에는 고대랑 교대 둘 다 되면 면접 때문에 어머님들 되게 고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여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를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교육청이랑 교대 두 개를 양대 산맥으로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생각하시고 5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 5학년 친구들은 교대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학년이나 중1 친구들은 연세대는 서울대 영재교를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교대 영재교가 그것도 한번 지금 뒤에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울교대 영재교는요.
여기 보시면 학년이 3, 4, 5학년들 지금 보시면 수학이 40명 작년에, 과학은 60명, 정보는 20명을 뽑았고요. 중등 영재원도 있어요. 교대는요. 수과학 20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교대가 그 정보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한번 지금 일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까 생각했는데 그거 없이 그건 별개고요. 이건 다 똑같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교대에서 문의를 했더니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학년 친구들이 같은 시험지로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늘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3학년 친구가 그럼 많이 보시는 게 티오가 정해져 있냐.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반드시 5명은 뭐 3학년이려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만 그 수에 맞춰서.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러면 3학년 때 도전하지 말고 4학년, 5학년 때 도전을 해볼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3학년 때부터도 계속 도전을 해보시라 합니다. 처음 경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하는 것보다 4학년 때 처음 도전하는 것보다 3학년 때 경험을 한 친구들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교대가 원래 이게 지금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올해 9월한 지 3년 차거든요. 2018, 2019는 시험을 봤고요. 2017년도 그 전은 자소서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소서는 그냥 1차 전형이 그냥 서류 전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이제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년 문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조금 조건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수상이나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뒤에 어떻게 2019학년도에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필고사를 이제 보고 1차 합격한 친구들은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또 작성을 다른 분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해주시냐면 담임선생님,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타 영재교육원의 그 담당 선생님들이 이걸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1차를 통과한 친구들만 해당되는 거라 아직 급한 게 아닙니다. 우선 1차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지필고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지필고사는 언제 봤었냐면요, 작년에 2018년 10월 14일 거의 흡사하게 보실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10월 둘째 주 일요일 정도에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고 합격자 1차 발표가 들어가요. 한 10며칠 뒤에.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면접을 보죠. 그래서 면접 보고 최종 이렇게 발표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1월 달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거든요. 16일 날. 그러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 변함없이 교육청 영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이 안 된 친구들은 반드시 교육청을 또 같이 보시게끔 어머니들이 스케줄을 짜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교대는 좋은 게요. 어머님들이 되게 즉각 반응을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시다 보니 어머님들이 막 문의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 뽑을 때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랑 전부 문제 다 낼 거다라고 입시요강을 떴을 때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수학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며칠 뒤에 공지가 이 사이트에 이렇게 떴습니다. 수학을 지원하면 수학은 10문항, 과학 정보는 5문항 내외. 그리고 과학은 10문항, 5 이렇게 다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게 초등이고요. 중등 영재 교육원은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은 8문항, 정보 7문항. 근데 정보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 관련된 게 아니라요. 정보도 수학 문제 되게 바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학 10문항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20문항이 넘지 않게끔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교대 2019학년도 영재원 자소서 문항이었어요.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 이유 설명하기. 두 번째,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은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본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항. 그리고 또 뒤에 세 문항이 있어요. 네 번째가 30년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하여 써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역 분야에 대해서 현재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쓰고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6번째가 영재원에 합격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쓰시오라고 이 6문항이고요. 이게 다 모두 300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글자 제한은 조금 있는데 그걸 꼭 하나도 빠트림없이 맞추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세움 MSG 영재교육에서는 자기소개서 수업이 따로 있어요. 9월달에 어머님들이 쓰시죠? 아이들이 물론 쓰긴 합니다. 아이들이 써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거를 어머님들이 많이 다듬어 주시고 네가 어릴 때 이랬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들 같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지도도 되게 중요해서 학부모 교실을 저희가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 자소서에 관련된. 그리고 쓰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자소서를 쓰는 수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랑 잘 썼는데 이런 거 금지어를 우리가 쓰진 않아서 이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까 되게 염려가 되시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걸러낼 수 있도록 좀 첨삭을 조금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요강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지금은 6월에 지금 정말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궁금해하시는 이제 유형 문제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교대가 정말 한창 핫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재성 검사랑 한문 적성 정말 교대 영재는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문제 좋기로. 근데 이제 그때 자소서로 바뀌면서 이제 자소서로 선발을 하다가 약간 잡음이 많았고 이제 다시 시험에 문제 3년차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영재성 검사위원이랑 창의성 평가위원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예전 지필고사예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이건 논리추론 문제인데요. 최소의 수족관으로 모든 물고기를 다 기르고 싶다면 몇 개가 필요한가? 이게 뭐냐면 잡아먹히는 이런 아이들 같이 있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이 이제 논리추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 이게 여기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101개부터 105개까지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종류 몇 개냐? 그 다음에 11개 구슬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나 두 개서 어머 이거 아시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익숙한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 4를 4번 사용, 대놓고 포포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다 전통적인 영재성 독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출제가 됐었었고,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아이들 도형의 넓이, 솔직히 이거 선행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 넓이 어떻게 이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아이들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이런 거를 민넓이랑 똑같은 높이의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도 있고 이걸 뭐 실로 대본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 창의성을 평가하는 유형이랑 요거는 이제 과학적 문제인데요. 저렇게 직사각형 통에 Y이 달려있을 때 저걸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상들을 예상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창의성 문제도 또 평가하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험에 부활했던 첫 학년이 2018학년도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교대가 선행을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죠. 문제를 보시면 조금 아시겠죠. 밑과 지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 그래서 선행은 조금 필수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래요. 흐르는 강물에서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 관련구나. 아이들 버속시를요 6학년 때 살짝 배우고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방정식 활용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선행이 조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조금 관측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학적 능력평가에 조금 선행이 조금 교대 내에 조금 돼야 되는 거라고 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부터 막 선행 달리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문제를 잘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은 시속 5km를 흐르고 배는 강보다 시속 3km가 더 빠르다. 강을 거슬러 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이 손수건을 떨어뜨린 걸 1시간 뒤에 알아차려 바로 정도의 애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속이 뭔지도 모르겠고 속력이 뭔지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패스. 그리고 저한테 막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왜 손수건 떨어뜨린 걸 왜 다시 주스러 가냐 이건 가라앉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내는 애와 안 풀어내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복귀할 때 이건 무조건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5m 앞에 나무가 있고 500m 앞에 빌딩이 있고 5km 앞에 산이 있다. 근데 이걸 내가 왼쪽으로 딱 한 걸음 갔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설명하라 그림을 그려서 고르라고 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또 복귀를 해줬어요. 이게 재작년 문제 2018학년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학년도 제일 따끈따끈한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2019학년도 나왔던 이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딱 보는 순간 오늘 아시겠죠? 80세가 공무원 진분수 중 기합분수 모두 몇 개냐? 기합분수라는 말이 나왔다면 약분과 분분 5학년 1학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3학년부터죠? 그러니까 선행이 조금은 그래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푼다면.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1, 2, 3, 4, 5, 6, 7, 8, 9 곱하기 9, 9, 9, 9, 9, 9, 9개를 곱했을 때 계산 결과에서 분을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거 실제로 풀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었다는 게 뭐냐면 계산을 규칙적으로 안 찾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선생님 되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어요. 자기 이거 직접 풀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네요. 근데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요. 연세대 영재교원의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 영재교원이랑 연세대 영재교원이랑 되게 흡사한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또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린 다 문제를 풀지 말고 나오라는 거냐라는 걸 조금 포기를 할까봐 이런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을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나눠라. 단 조각은 모두 달라야 된다고. 개수도 달라야 되고 모양도 달라야 되고 이걸 나눠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 또 시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라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선행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고 남들도 맞추는 문제를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등영재교원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연세대학교를 드렸냐면 솔직히 중등은 연세대와 서울대 솔직히 어머님들 영재교원 하면은 이 두 학교 연세대 영재교원과 서울대 영재교원이 최종 목표입니다. 진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교수님들의 사사를 받고 그래서 실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1들이 이기고 합격이 된 친구들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KMO를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시 준비를 좀 공부를 수학 쪽은 전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교대 중등영재교원이랑 같이 이렇게 중등영재교원의 딱 표본을 정통성을 가지고 딱 표본을 갖고 있고 이 유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총 11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영재성 검사는 8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8문항은요 자기가 과학을 지원했든 수학을 지원했든 무조건 풀어야 되는 지원 8문항. 근데 이 8문항이 다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가 이때 이 영재성 검사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쭉. 그리고 이제 전공적성 검사는 뭐냐면 과학을 지원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화학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엔 그럼 내가 지원한 것만 이제 물리화학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를 꼭 지원 분야로 나눌 뿐입니다. 선발할 때.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지원을 단일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문항에서 4문항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3문항 4문항이 굉장히 극상위권 문제고요. 다 증명해야 돼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근데 영재성 검사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하나에서 다 맞아야 되고 여기 증명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낸 친구들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전공적성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연세대 영재교원 기출문제인데 여기 만일 뭐 여기 만이 만삼 이렇게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나타내는 수를 모두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가능한 애들은. 근데 저기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영재성 검사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교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 되게 유사하다고 작년에요. 교대예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1001, 1002, 1003에서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0 하나만 지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대나 연세대가 정통적인 영재성 검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보시면 1g, 2g, 4g, 1024g 주가 각각 1개씩 있는데 추론사항에서 잴 수 있는 무게의 합, 수의 합 이런 그런 우리 아이들 교대나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나오는 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1g부터 13g까지 이 모든 무게를 잴 수 있으려면 최소 초는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얘가 문제예요. 근데 연세대 단 1년 만에 이게 싹 바뀌어요.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이거거든요. 0에서 99,999까지 수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수의 차가 10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 굉장히 조합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 KM을 준비한 친구들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영재교육은 이런 패턴으로 늘 일반적인 표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연세대 영재교육원은 이런 거 좋아해요. 연속수 넣는 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20학년도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fx 같을 때 f 2020 구하라고 한다든지, 뭐 x 2020승에 뭐 2020 제곱에 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연속수를 집어넣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내는 걸 되게 교수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참고로.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제가 대략적인 것만 우선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아직 9월 본격적인 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 세움 MSG 영재국에서 저희가 보시면요, 저랑 그 니트의 이경희 부원장님, 저학년 친구들이랑 또 이제 같이 수업을 나눠서 하기도 하거든요. 같이 교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업 아까 그 실물 보셨죠? 박미 선생님이랑 보통 수업 가르치신 선생님이 중등 경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따가 이제 좀 있으면 보실 그 김민정 부원장님, 과학 쪽 부원장님이 과학이랑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조은실 선생님과 박환희 선생님들이 이제 필두로 저희가 영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근방에서요, 단일 학원으로는 저희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합격한 아이들은 맨날 남이 선물해준다고, 샤프 선물해준다고 해서 저 정말 수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합격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이기도 물론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는 정말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한 3년만 수업하면은 다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수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학 교과. 근데 영재원은요, 아이들이 답안을 쓰고 어떤 답안이 정말 합격한 선배들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후에 믿고 마저 바뀌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략하게 프레뷰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입시 요감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또 정식으로 찾아뵙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교육청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랑 과학 쪽 전반적인 내용을 김민정 부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후에 어머님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재원 준비하더니 예, 앞으로 이렇게 잘 갖고 와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문제도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제목들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전략 설명회. 예, 제가 명랑회전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꼭 이 전략이 성공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과학 그러니까 영재원을 준비하면서 과학 선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거고, 얼마나 선행을 해야 영재원에 붙을 수 있을까, 그런 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영재원에서는 선행을 한 친구를 뽑아가는 건 아니고 영재를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정말 쏙쏙 잘 뽑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영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친구들을 뽑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과학 선행을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과학에서 나왔던 내용의 심화가요, 중등과학에 나오고요. 중등과학의 심화가 고등과학에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과학 지식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요, 고등과학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교대 영재원을 준비하면서 고등과학까지 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과학을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에게도 고등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막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정말 상대성 이론을 알고 하는 건지. 예.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도 해요. 선행할 때 주의할 점이 오늘 낮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왕자 같은 책 있잖아요. 예, 요즘 어린왕자 책 언제 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치원 때도 읽더라고요. 예, 어린왕자 책 읽으면 여우도 나오고 장미도 나오고 왕자님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들을 참 잘 읽는데 예, 초등 때 읽은 거랑 어머님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읽거나 청소년 때 읽었을 때 그 감정 느끼시는 건 다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고 왕자가 등장해요, 여우가 등장해요,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3학년이면 초등 과학 정도, 그 다음에 4학년인데 아직 초등 과학이 그러니까 중등 과학이 어려우면 초등 과학,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등 과학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아이한테 맞춰서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선행을 얼만큼 해야 붙느냐 다시 돌아가면은요. 초등 3학년에 중등 선행을 안 해도 교대 영재원에 붙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4학년인데 중등 선행을 해서 붙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5학년인데 고등 과학을 물리원을 하고 있는데도 교대 영전에 못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6학년과 중1의 갭은 정말 많이 큽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랑 6학년은 예, 키도 많이 다르지만은요, 1년 사이에 학습량이 많이 달라지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등 급식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오는데요. 그런데 6학년 친구가 고등 물리가 아니라 대학 물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친구가 결과가 중등 영재원에서 좋았느냐? 근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할 때도 판단하기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반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었지만 지식을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영재원을 붙은 친구들 중에서 작년에 중학과학을 안 한 친구도 붙었습니다. 예, 근데 급하게 중학과학의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는 봤어요. 아주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재원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거는 과학 선행이 아니라 이 과제 집착력, 학생의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자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정말 소화를 다 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예, 정말 합격선의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붙을 친구와 안 붙을 친구가 그 공부하는 자세가 다름이 딱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머님께서 꼭 붙어야 돼, 이번에 붙으면 핸드폰을 바꿔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시고 너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으로 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기출문제 풀어야 되느냐, 문제집 못 풀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기출문제는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출문제는 어차피 안 나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답을 외우거나 공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모의고사처럼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육청 영재원 선발 과정하고요, 전략과 대비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선발 과정에는 제가 이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초등 3은 지금 지역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초등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융합이 있고요. 수가 융합으로 한 개 전공이 있고요. 초등 4학년은 수학 전공, 과학 전공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6학년은 수학 전공과 과학 전공이 있고요. 중학교가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수학 전공은 있는데 과학 전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1학년과 2학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모집하는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년은 모두 지금 응시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부터는 중등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학을 할까요? 과학을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좀 재능이 있는지, 전공을 어느 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전역에서 선발하는 영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어디서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초등 5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명 전공과 융합 정보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다 보니까 좀
선발 인원이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중등 정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1이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융합 정보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등 1학년에게 권해주고 있는 그 영지원이 하나 있는데요. 수학과 과학 전공을 하게 되는데 서울과고에서 진행하는 한성과고, 세종과고에서 진행하는 과고 부설 영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과학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가서 하는 공부 학습이 조금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기 때문에 대학 부설처럼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잘 괜찮게 했던 경우가 뭐냐면 6학년 때 연세대 영지원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중등에서 1학년을 다니고 영지원도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지겨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매일 가서 똑같은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진급을 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다니다가 대학부서를 다니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부서를 조금 다니던 친구들은 대학부서를 또 익숙해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과거 영재원으로 중학교 가서 1학년 때 옮기셔서 2학년 이렇게 마무리 하시다가 영재학교의 꿈을 조금 키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재원 선발 일정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4주에 교육청 요강이 발표가 되거든요. 9월 4주, 매년 9월 4주였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3, 4주에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2주에 지필평가를 보고요. 그날 당일 면접까지 같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12월 4주, 금요일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에 이렇게 금요일날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저희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합격 발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많이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3, 4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매년마다 이때 기간을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접수를 못 하시는 분이 꼭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GED에 들어가셔서 지원서에 작성하시고 자기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시고요. 이걸 출력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전형료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학생이 해야 되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담임교사가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담임반은 이제 학생이 지원을 했으면 그 자료, 아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도 이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런 걸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게 20점이에요. 그 20점을 잘 따기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좀 기억을 많이 잘 하실 거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손을 번쩍번쩍 들고 수업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재성을 어필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노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합니다 라고 한번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런 걸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한번 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여부 심의 후 최종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감이 되는 게 11월 30일 마감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도 어머님들께서 지원하시는 날짜가 딱 하루,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6일에서 7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원 과정에서 이제 학교들 뭐 대치초다, 엄국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 기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랬을 때 뭐 엄국초에다가 전형료를 납부했는데 이제 바꿨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전형료는 나중에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원에 합격했으면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합격 발표 후에 지원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수는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에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교복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되면 이제 막 남학생들 막 이발하고 막 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이렇게 뭔가 어머니들이 꾸며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들 많이 하고 가고 면접의 주의사항은 저희가 그때 되면 또 한번 이렇게 어머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특정 영재 교육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4명이면 4명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안 되면 아예 시험을 못 봤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원하면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의 10%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15% 이내 선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선발해야 40명인데 한 학교에서 4명 이상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몰리게 되면 4명 이상 선발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어딜 썼어? 라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꾸 물어보세요. 엄북 쓸까요? 대치 쓸까요? 근데 저희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어느 학교가 선생님이 좋으시대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선생님들은 교육 받으시고 그 같은 교육자에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발평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3학년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8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20점은 아까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60분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게 되고,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70점, 면접이 10점이고요. 60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지필고사가 끝나고 이후에 이제 면접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학년 중등 영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간이 70분으로 이 부분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7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돼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초등과 중등에서의 원하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문제도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제가 요강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마 GED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한번 정리만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초등 3학년 같은 경우에 대지초, 엄북초 있고 4학년은 학동초, 서초초, 이론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강남 서초 초등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이 조금 보실 게 있는데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강남구 거주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말이 있고 서초구 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조금 가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교육청하고 거주 지역이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융합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전역에서 지금 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송파까지 조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아봤는데요. 송파도 강남구에 살면서 이렇게 송파도 다니는 아이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의사항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강동구인지 송파구인지 이런 구 영역도 지금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특히 초등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같은 경우에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되니까 이 GED에서 들어가셔서 한번 이거를 면밀히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작년 경우니까요. 미리 공부하시겠다 하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9월 달에 나왔을 때 그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영재원에 어떻게 합격을 시켜야 되겠느냐.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점수 분배가 100점 만점에 체크리스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20점이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70점, 면접이 10점인데요. 설마 선생님께서 우리 애 20점인데 20점 안 주시고 19점, 18점 이렇게 주실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 주십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정말 소신껏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봉투가 그러니까 최근은 아닌데요.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아는 친구고 선생님이 보시는 그것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좀 잘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주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70점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고 10점이 면접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70점이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겠죠. 교육청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조금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점수가 비슷하면 면접이나 체크리스트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3, 4, 5학년이 있다 보니까 합격선의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차라리 확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면접까지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서울교대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 교대에서 이 20점이 자소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소서가 30점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시험을 많이 봤던, 과거에는 교대가 1차, 2차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필고사, 객관식, 서술형 막 이렇게 해서요. 시험을 많이 3차까지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30% 자소서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에 한번 점수 발표를 했을 때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점수대가 합격선이 40점에서 80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면접이란 자소서에서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면접 자소서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1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뭐 40명을 뽑으면 넌 무조건 39등, 40등만 하면 돼, 41등만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41등, 그러니까 40등만 하면 돼, 39등만 하면 돼가 아니라 1등 해야 그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이 서술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대비를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과학 심화학습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탐구력, 발표력 이런 것들 좀 키워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이거 지금 사실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선행도 많이 시키고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지금 초등, 중등을 준비하는 영재원 친구들이거든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본인들 경험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게 초등학생이었을까요? 기억해보세요.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셨지만 아마 중학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 지나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쯤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는 많이 하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은요, 어떻게 이것을 지식을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정말 빠르게 흡수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지금 머리가 아주 많이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기억력도 많이 좋고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는 영재원 문제는 아니고요. 모두 교과 유형 문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 초등 4학년 문제인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쓴 답의 경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둘 다 공통점 한 가지 쓰시고 그랬을 때 식물이다도 답이고 식물이면 뿌리 줄기 이렇게 구별된다, 이것도 답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모두 답이라고 인정하는 교과 유형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지금 첫 번째 답안처럼 쓰고 두 번째 답안처럼 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을 쓰시오 했을 때 번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짝짓기 하여 번식하고 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물이 곤충 유인해서 짝짓기 하여 번식하고 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두 다 같은 정답이긴 하지만은요, 딱 보시면은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들께서 문제지 집에서 풀리시면은요, 이렇게 썼으면 또 이렇게 맞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맞게 해야 될까? 근데 영재원은 사실 이런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
학교에서 이 A 첫 번째 답이라고 써도 맞고 공부 잘하는 친구고 기억을 잘하는 친구지만 이 친구가 영재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답지를 쫙 펼쳐놓고 보시면 영재인지 아닌지 그게 아주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이 소리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4학년에서 출제가 됐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기를 빼고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소리가 공기가 점점 빠졌기 때문에 작아진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플라스틱 통을 통해서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영재를 뽑으라고 하면은요, 이 친구가 영재거든요, 지금요. 예, 이렇게 섬세하게 정교하게 고민을 하는 친구가 영재긴 한데요. 이 친구가 이 답을 쓰면 이게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는요, 이 친구가 독창성이 있고 섬세하고 그러지만은요, 기본을 잘 지켜서 그 과정을 다 지키지 않았고 특이한 점만, 독창성만 보여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와 점점 작아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에서도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근데 서술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안 했으면은 우리 아이가 붙었을 텐데 항상 보면 누군가 서술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딱 교실에서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은 꼭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의 질을 좀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영재원 대비 특강을 할 때 어머님들께서 가끔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개인 수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수업을 하면은요, 자기가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기준치를 아이가 모릅니다. 근데 시험은 저희 어머님들이 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직접 눈높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제가 전달을 해줘도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정도지, 내가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재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 수업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이제 출제되지 않을 문제들이죠. 문제가 지금 돌고 도는데요. 최근 문제들이 이게 똑같이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수학과 달리 과학은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출제되지 않는 사례들이, 새로운 것들이 꼭 하나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거는 지금 고려대 관찰에서 진행하는 과제로 했던 문제인데요. 두 사진을 관찰하고 알게 된 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친구들이 쓰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는 그냥 이제 나무가 많고 나무가 한 그루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요. 좀 과학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나무는 껍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껍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게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잎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생태계 안에서 이 나무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이 살고 있지만 이 나무는 지금 이끼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끼가 있고 없고도 지금 아마 이 나무의 잎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관찰을 하고 쓰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쓰는지가 아이들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고 의문점을 쓰라고 했는데 눈사람 문제가 눈사람이 6개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옷을 입은 눈사람이 있었고 이상한 점을 이제 찾아서 쓰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문제에서는 이 페브리즈, 제가 이 광고 사진을 친구들한테 확인을 받았는데요. 이 페브리즈 광고 문제가, 광고 사진을 8컷을 보여주고서, 이 이제 면접에서 의문점이 뭐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답변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문제들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과학 탐구력에서 문제 인식을 하는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지금 교과서가 다 개정이 되면서 탐구력 과정이 지금 앞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면서요. 1단원이 이제 탐구 과정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과정에 맞춰서 문제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탐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대는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은 가천대 관찰에서 지금 진행했던 문항인데요. 실험 문항입니다. 근데 이 실험 문항에서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에서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재작년에도 그 실험 결과값을 묻는 문제가 교대에서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면은요, 문제를 보고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하는 친구들은 낯설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에서 또 나왔던 문제가 지금 핀치새랑 갈라파고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딱 다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출제되게 된 게 작년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중1에 생물 다양성 부분이 처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문제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재원에서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진 않는데 출제 영역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고서 분석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낯설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지금 이 과정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3학년 동물 문제들을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요, 답들이 술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안 배워서 모릅니다가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문제 분석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되거든요. 작년에 많이 나왔던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렸던 문제라서 그냥 한꺼번에 넣었는데요. 3학년에서는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학년에서는 공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교육청에서 항상 인기가 있었던 건 동물 문제였죠. 정말 수년간 동물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고체체 기체 중에서 화학에서 물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의 소리와 지금 또 공기, 액체 기체 중에서는 기체인 공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게체계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문제들이 작년과 다른 단원이 나오고 있어요. 단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과학에서는 1년에 8개 단원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8개 단원을 좀 꼼꼼히 내용 정리를 하면은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심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올해는 다른 영역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고 이제 저희도 문제를 찍는 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이 대왕고래 배설물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어려워했고요. 근데 이 문제도 당황해서 많이 물어봤지만 다시 생물 문제로서 동물의 어떤 한사리와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에서 배웠던 생태계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중등 연세대 문제에서는요, 적조 문제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아이들이랑 수업 시간에도 이거 과학 토론대회 문제 아니에요 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토론대회를 요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또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창의적,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평가라는 점에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창의성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친구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창의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기본 지식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고 정말 단원별로 문제별로 들어있는 지식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단답형으로 들어가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요.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증발과 끓음,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같이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논리가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시고 이제 보시면은요. 과학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시험을 보고 오면은 아이들이 너무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 다 풀었다고 다 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가슴이 정말 철렁합니다. 아닐 텐데.
예, 너무 쉽게 풀 수는 없었을 텐데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은 놓친 게 있을 텐데 예, 그걸 영재원에서 절대 쉬운 문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구하는 답변에 맞지 않게 써서 너무 쉽게 즐겁게 나왔는데 그건 아이들이요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논리가 객관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냐면은요, 뭐 호박이 마차가 되어서 그걸 타고 신데렐라가 이제 간 거죠. 그 다음에 센지가 얼마든지 마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논리는 뭐뭐 해서 뭐뭐 함으로 예, 그런 접속사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요. 앞과 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썼는데요. 그렇게 맞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과학 원리를 그때그때 만들기도 하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죠. 예. 근데 객관적이지 아직은 못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보는 눈을 좀 길러줘야 되고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모의평가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가르쳤고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게 아이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모의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좀 스스로 푸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걸 고쳐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동그라미를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한 번 치는 경우, 두 번 치는 경우, 세 번 치는 경우 혹은 답을 A, B, C 이렇게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C가 틀린 답이 아니에요. C가 맞는 답인데 A를 쓰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A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훈련이 마지막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을 좀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인데 그런 유형별로 연습을 하면은요, 우선 뭐 날치는 왜 물 밖으로 날 수 있게 진화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배우지 않은 내용이죠. 책을 읽은 친구들은 있어요. 예, 근데 책을 읽은 친구들이 절대 답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알고 있다지 그거를 증명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학년 때 배웠던 민감성 부분을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감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예, 서울교대 유형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에서 많이 하는 게 이 결과 분석하는 문제들이 표와 그래프 문항들이 좀 출제되는데요. 사실 그래프는 좀 어렵고요. 표를 묻는, 표가 나오는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확히 알아보는 건 사실 이 그래프도 그렸을 때 그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예, 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창의력에서 정교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감소한다, 증가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한다까지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영재원에서 항상 지구과학 영역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이제 별과 달의 운동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5학년에 나오는 그림 한 장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 달 그림 중에서 매일 6시경 관찰한 달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북쪽 빼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하나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능숙하게 푸는 거는요, 고등학교 문제예요. 예. 근데 그 그림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달의 움직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게 좀 많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융합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풍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지금 풍화가 지금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 이 풍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어머님들은 학생 때 풍화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중학교 때 다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거의 정말 10년 넘게 만에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풍화작용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왜 속도가 빨라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지구과학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과학에서요, 표면적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율성 문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재원에서는 심화 문제로 이 표면적에 대한 이해를 자꾸 묻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원기둥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표면적 알루미늄 캔이 왜 원기둥으로 생겼을까 그랬을 때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랑 연결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재원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유창성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은 뭐 지구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생겼는데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쓰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절대 상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사실 중등 문제거든요. 근데 근거를 들어서 정확히 써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유창성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이걸 많이 답을 쓰고 나왔다고 절대 붙을 수는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하신다면 이 문제는 아이가 정말 스스로 풀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풀 수 있도록 뒤에서 쫓아가고 문제를 앞에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외우듯이 공부를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내려고 영재원에서는 기를 쓰고 하십니다. 교육청이 아니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 출제를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했던 방법을 찾아서 그걸 적용해서 풀 수 있는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줘야 되시는 부분은요, 선발 일정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교육청 영재원이 지금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2월 달에 평가가 있으면은요,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9월까지는 개념 정리를 좀 해서 지식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력이 한 달 만에 막 무럭무럭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게 쓰는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데요. 창의력 서술 대비를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유형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12월 달에는 면접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대비가 저희는 보통 2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말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안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말을 잘해, 설명을 잘해. 근데 아이들은 긴장한 상황에서는요. 많이 달라지고요.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고 선생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선생님과도 대화를 잘 나누는 친구들이 면접 가서 울고 나오는 등치는 산만해서 정말 그 울고 나오는 남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렸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교육청 영재원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달에 서울교대를 대비를 하시고 12월에 교육청 유형 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을 대비를 하시겠다고 파이널로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서울교대 대비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교대 대비를 했던 난이도 높은 5학년과 같이 경쟁을 했던 친구들이 교육청을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파이널로 문제 유형을 바꿔서 지금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같은 이제 교실에 있게 되면은요, 차이가 많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교대를 준비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좀, 집에서 문제지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지식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라서요.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좀 더 일찍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8월 달에는 창의서술 대비와 자소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8월 달에 자소서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소서에 쓸 거리 내용을 준비하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학년들부터는 과탐볼 하니까요. 과탐볼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과탐볼 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주제를 잡으셔서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펼쳐놓고 보면은요, 영재성이 있는 걸 쓰셨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풀었다, 책을 많이 읽는다, 이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의 영재성은 아이만의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자소서를 쓸 거리를 좀 준비를 하시고 9월달 유형 대비를 하시고 10월달에 면접 대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아시는 법칙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학습과 영재성은 어쨌든 시간 대비 어쨌든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습은 지금 시간 대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재성 키우기는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한 달 만에 커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유형에 맞춰서요, 조금 한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GPS에서는요, 지금 영재 특강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편하게 풀려고 암기형으로 찍찍이를 이렇게 신발을 신겨드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6학년 친구들에서 중에서도요, 제가 신발끈을 묶어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남학생들은요, 못 묶는다고 막 이렇게 뭉쳐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힘이 들더라도 이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지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그때 이 아이들마다 푸는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은요, 제일 기본으로 문제 분석을 꼼꼼히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뭔지 정리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1차, 2차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학 토론 대회를 치르는 과정과 사실 비슷해요. 그게 축소돼서 한 문제로 출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과정을 잘 하게 되면은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문제를 다 풀었는지 아니면 지금 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님이 이건 풀었다 못 풀었다가 아니라 아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 문제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제대로만 한다면은요, 내가 점수가 몇 점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었다와 내가 부족해서 못 풀었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과학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다가 지식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 과정처럼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이제 정말 질 높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해결하고 결론을 통해서 이래서 날치가 날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아이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선생님이 A를 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7월 28일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3, 4학년 과정과 4, 5학년 과정이 있어요. 3학년과 5학년이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학년 보호 차원이지 절대 5학년 보호 차원이 아니에요. 3학년 친구들이 제대로 초등 과정의 지식을 가지고서 영재성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근데 5학년들은 중등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들은 둘 다 들을 수 있지만은요, 지금 3학년과 5학년을 반을 나누어 놓았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영재원 지금 7월 28일 일찍 시작하지만 파이널 과정은 저희가 공지가 나오는 8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시간표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추가 개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2개 반만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대비가 아니라 9월달에 이 기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맞춰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4학년 과정이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등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부설도 9월달, 그 다음에 교육청도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6학년 중등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개월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널로만 지금 중등 과정은 대비를 하고요. 연세대 영재교육원 특강이 있을 거고 서울대 영재교육원 있을 거고요. 더 정확하고 많은 시간표는 9월 달에 8월 말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뭘 하고 싶으시다가 하시면은요, 지금 넘어갔네요. 지금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이 고난이도 사고력과학 G마스터가 있고요. 이 과정이 중등과학인 MA 과정과 초등과학 과정이 있는데 영재원을 대비하는 좀 속도가 빠른 수업들이 지금 과학 수업은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실험과학으로 실험을 하면서 하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PUP라고 해서요. 지금 수학과학하고 평소에 대비를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원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평소 대비 수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차 파이널 개강이랑 면접 대비 시간표까지 8월 말에 공지할 예정이고요. 2020년 확정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되면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때 이제 가천대나 한양대와 뭐 이렇게 그런 지역까지 조금 더 정보 영역까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대에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제 걱정들 좀 하시는데요. 교대에서 정보 영재, 그러니까 영역 중에서
수학, 과학, 정보까지 그게도 예, 올해도 뽑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고 알아본 정보니까요. 예, 그래서 정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정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재교육원 신청서 저희 상담 실장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예,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상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영재교육원이 대학 부설이 많이 선발이 이제 많이 합격률이 높은데요. 그걸 하고 나서 교육청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교육청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이 인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어머님들 같이 연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지금 9시인데요. 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